저는 올해로 55세 되는 남자입니다. 지금까지 모태솔로로 살아온 제 인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군입대 당시에는 군대가 30개월 복무였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1학년 때 교련 수업과 문무대 입소하면 45일, 2학년 때 교련 수업과 전방부대 입소하면 45일, 이렇게 해서 총 석 달의 복무기간 단축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부분의 남자들은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입대하는 것이 국룰이었죠. 초등학교 이후로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남자들끼리만 생활했기에 여자에 대해 잘 몰랐고 여자친구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숙맥이었지만 성격이 상당히 외향적이고 활달한 편이라 같은 과 여자 동기들에게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방학 때는 학교 밖에서 만남을 갖는 여자 동기마저 여자친구의 개념보다는 그저 동성애 친구들처럼 여겨질 뿐 그런 만남을 이어가는 방법을 몰랐고 상대방의 마음조차 모르고 그저 친구라는 명목 아래 여러 여자 동기들과 만나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는 그런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며 보냈습니다. 그렇게 2학년을 마치고 휴학계를 냈고 집안이 넉넉하지 않아 군입대 전까지 돈을 좀 모아서 복학할 때 보텔 요량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일은 아침 일찍 사무실에 모여 도구를 챙겨 담당 구역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차량을 찾아다니며 세차하는 일이었는데 차주분들이 출근하기 전에 세차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컴컴한 새벽부터 일을 해야 하고 추운 날에도 일을 해야 했지만 좋은 점은 눈 비 오는 날은 차주로부터 별도의 요구가 없으면 일을 안 해도 사장님이 몇 시간의 시급으로 처리해주는 좋은 일자리였습니다. 첫 출근 날 사장님은 저보다 먼저 일하고 있던 여학생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양양, 하루에 2시간씩 시급을 더 붙여줄 테니 이 친구에게 일도 좀 가르쳐줄 겸 이틀만 같이 일하지? 그녀의 성이 양가이기 때문에 양양이라고 부른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 친구 구역을 양양구역 옆으로 맡길 테니까 잘 좀 가르쳐줘. 자그마한 체격의 하얀 피부, 애띤 얼굴의 그녀는 거절없이 수줍은 듯이 고개만 끄덕이며 긍정의 표시를 했고 그렇게 우리는 같이 다니며 세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와 2일 동안 함께 서로의 구역을 다니며 일을 가르쳐주고 같이 두 구역의 세차를 마치고 귀가하였습니다. 그 후로는 혼자 아파트 동호수와 차량 번호만을 가지고 세차를 해야 했기에 남들보다 늦게 끝나 가끔 그녀와 먼발치에서 인사하는 정도였고 내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없는 늦은 시간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차주로부터 아침 일찍 가야 할 곳이 있으니 1시간 먼저 끝내줄 것을 부탁받아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차를 찾고 있는데 제 구역과 맞붙은 그녀 구역의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가 부지런히 세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차량의 세차를 마치고 그녀에게로 갔습니다. 저보다 먼저 나오셨네요. 원래 이렇게 일찍 나오세요? 가끔 이쪽을 보곤 했는데 안 보이시던데. 네, 원래 제가 잠이 없어서 일찍 나와요. 저는 이제 일은 손에 익었는데 차량 번호를 외우지 못해서 매일 이렇게 일찍 나와도 제일 늦게 끝나서 사무실 가면 항상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이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 시간이 촉박해 각자의 차량 세차를 위해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그 장소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경험에서 터득한 요령을 알려주었습니다. 세차하실 때 매일 왁스 칠하면 시간 많이 걸려요. 그리고 왁스도 사무실에서 주는 고체 왁스보다 이 물왁스가 더 빨라요. 조금 비싸지만. 자, 보세요. 그녀는 먼지털이로 차량을 한번 쓱쓱 닦더니 물왁스를 찍찍 뿌리고는 마른 걸레로 문지르는 시범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도와 마른 걸레로 광택이 나도록 닦았고 차 한 대 세차 시간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가르침대로 사무실 밑에서 판매하던 물왁스를 사비로 구입해서 그녀의 방식으로 세차를 하니 훨씬 빨리 끝낼 수 있었습니다. 성실히 새벽부터 일하는 저를 보고 다른 차주분들의 세차 요청이 있어서 회사에 보고 없이 뒷주머니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시간이 흐르고 사무실 돌아가는 사정에 익숙해졌을 무렵 저는 그녀에게 제 비리를 밝히고 둘이 함께 두 구역을 세차하면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돈도 더 벌 수 있다고 설득해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동기 여자친구의 소개로 저녁 시간에는 음악다방에서 DJ로 2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 제가 회사 몰래 더 벌었던 일에 대해 함구해준 그녀에게 사례도 하고 서로에 대해 잘 모르던 시간 동안 어색함을 풀어볼 생각으로 그곳으로 그녀를 초대하였습니다. 많은 대화 끝에 알아낸 그녀는 나이는 나보다 2살이 어렸지만 유명한 S여대 2학년이었고 표정이나 말투, 행동으로 보아 배려가 많고 사려 깊은 친구였습니다. 나는 점점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새학년 개강에 맞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고
학교 수업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주 들러같이 커피를 마시고 일 끝나면 담소를 나누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친근해졌고 그녀는 어느새 나를 형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녀가 수업이 끝나면 제가 일하는 음악다방에 들르는 형식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나면 같이 영화도 보고 저녁도 함께 하면서 서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성격은 외향적이고 활달하지만 집안이 넉넉지 못하다는 이유로 결혼이나 연애에 대한 생각이 많이 상반되는 이상한 판단을 가지고 있었던 나는 점점 그녀에게 빠져버렸지만 좋아한다는 고백은 하지도 못하고 곧 군입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가슴앓이만 하고 있었습니다. 동기가 입대하는 날이 되어 의정부 306보 충대에 배웅을 하고 나서는 나도 곧 영장이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녀에게 군입대에 대해 말하기로 결심하고 돌아오는 길에 연락하여 동숭동 어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나 역시 곧 영장이 나올 것 같고 오늘 친구 녀석 보내고 왔다고 얘기를 했고 그 말을 듣던 그녀는 아무 내색도 없이 빙그레 웃고 말더군요. 사실 남녀관계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저는 진솔하게 너를 사랑한다. 제대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항상 내 머릿속에는 아직 결혼할 나이도 아니고 제대 후 학교도 마쳐야 하고 하니 군입대하면 모든 관계가 끝난다는 생각을 먼저 했었기에 군입대에 대한 말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는 빙그레 웃고 많은 그녀를 보며 서운함이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그녀는 내 맘과는 달랐다고 생각을 했고 마음은 아프지만 그녀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그 카페에서는 지금은 유명하지만 그때는 잘 모르던 민들레 홀시되어로 대학가요제에서 입상했던 박미경 씨가 노래를 했고 퀴즈를 내어 선물로 그녀의 LP 앨범을 주었는데 내가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헤어지는 길에 그녀에게 내가 받았던 LP 레코드판을 주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저를 보고 우시더군요. 입영 영장 받고 9일 후에 입대였습니다. 나 역시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지만 받아들여야 했고 입대 전까지 매일 그녀를 만났습니다. 알바도 그만두고 그녀 학교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일과 아직 입대 안 한 친구들과 술자리 함께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일은 할 수도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입대 전날 그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 나 오늘 학교 안 갔어요. 그러니까 학교 앞으로 오지 말고 내가 형 동네로 갈게. 그렇게 해서 입대 전 짧게 깎은 머리로 모자도 없이 그녀를 만났습니다. 역시 그녀는 표정의 변화도 없이 까까머리가 된 나를 보고 한참을 웃었고 우리는 그냥 그런저런 대화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 내가 편지는 가끔 보내줄 테니 시간 되면 나한테 편지해. 그녀가 손에 쥐어준 쪽지는 그녀의 주소였습니다.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습니다. 멋있는 것도 아니고 잘난 척도 아닌 것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 고맙다. 학생들은 의뢰 위문 편지를 쓰던데 너는 나한테 쓰면 되겠구나. 나는 입대하고 나면 너와는 인연이 끝이라 생각했어.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의 그녀는 큰 소리로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그래. 편지 쓰기 싫으면 말고. 이것이 입대 전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논산훈련소로 입소해야 하기 때문에 고속터미널에서 부모님, 가족들과 이별을 하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가 막 출발하는 순간 뒤에서 손을 흔드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탄 버스에 그녀가 배웅하는 사람이 있는지 둘러보았지만 그녀가 나를 향해 손 흔드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마디 말도 못하고 창밖으로 손만 흔들고 이별했습니다.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고 최전방 부대로 배치받아 신병교육대에서 2주간 더 훈련받고 자대 배치받고는 일주일 동안 선임들이 일도 안 시키고 야간 근무도 안 시키고 적응 시간을 줍니다. 그동안 별의별 생각이 많이 났고 그녀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선임들의 허락하에 편지를 썼고 며칠 뒤 내 사수가 될 최고참이 말년 휴가 가면서 내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연락처를 받아갔습니다. 부대 복귀한 선임 말로는 연락을 취했지만 서로 연결이 되지 않아 만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정보병 보직을 받아 군생활을 시작한 나는 보안감사라는 큰 행사를 치러야 했습니다. 정신없이 일병이 되어 신병교육대 동기들은 다들 첫 휴가를 가는데 저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보안감사 끝나고는 연대본부가 철책으로 교대해야 했기 때문에 계속 첫 휴가가 밀려 있었습니다. 철책으로 부대 이전이 끝나고 첫 휴가를 상병 달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입대해서 1년 만에 첫 휴가를 가게 된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에게 전화를 했고 마침내 그녀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형, 살쪘네. 저는 속으로는 울컥했지만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듯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고
예전처럼 우리의 대화는 그런 주제없는 대화로 일관하며 헤어졌습니다. 늦은 첫 휴가라서 다닐 곳이 많았던 나는 10일간의 휴가 기간 동안 그녀를 2번 만났고 귀대를 했습니다. 편지는 받았냐? 혹시 선임이 전화하지 않았냐? 남자친구는 생겼냐? 등등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정심에 호소하여 붙잡아 볼 속셈으로 힘든 군 생활에 대한 자랑만 잔뜩 늘어놓고 귀대했습니다. 더 이상의 편지도 쓰지 않았고 다음 휴가 때 보자는 말만 귓전에 남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병장 달고 2번째 휴가 나가자마자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입대 전에 전화하면 가끔은 그녀의 어머니인 듯 한 분이 전화를 받아 건네주시곤 했는데 전화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3번째 포상휴가, 말년휴가까지 더 이상 그녀와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만나면서 집에 데려다 준 적도 없고 그녀 역시 원한 적 없었기에 무작정 주소만 가지고 찾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군 생활을 마치고 복학생이 되어 학교 생활에 젖어 그녀에 대한 생각이 잦아들었지만 지나가는 사람 중에 뒷모습, 옆모습이 비슷한 사람이 보이면 뛰어가서 확인해보곤 했습니다. 그녀에게 사랑한다 고백도 못한 놈이 항상 집안이 넉넉지 못하다는 생각에 겉으로만 거리를 두고 속으로는 못내 마음 아파하던 놈이 이렇게 그녀를 그리워하는 것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나도 모르게 마음은 항상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졸업을 얼마 남기지 않은 4학년 2학기 종강 전에 유독 날씨가 추웠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와 졸업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 조교실로 가는 길에 내 앞에 나타난 그녀를 보았습니다. 꿈에서도 생각지 못했던 상황에 나는 살짝 당황했고 여전히 그녀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정색을 하며 나를 맞이했습니다. 계산해보니 형이 졸업할 때가 되었더라. 형한테 연락이 되질 않고 나도 집이 이사하면서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형이 연락 못할 걸 알았어. 그런데 형은 왜 연락이 되질 않은 거야? 사실 이 모든 상황의 잘못은 나한테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잘못되어 부모님은 제대 전에 시골로 이사를 하셨고 저는 제대 후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다가 복학하면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에게 내 속마음을 돌려서 이야기했습니다. 휴가 나올 때마다 전화했는데 연락이 되질 않았고 솔직히 주소만 들고 찾아갈 용기가 없었어. 이 말을 들은 그녀는 한 번도 그녀의 표정에서 볼 수 없었던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은 나 안 봐도 되나 보다. 하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형이 집으로 찾아왔어도 못 만날 수 있었을 거야. 형 첫 휴가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사했거든.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나누며 그간의 오해를 풀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고 그녀 역시 대학 전공을 살려 모 국회의원 보좌관실에서 자원봉사라는 명목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여전히 서로의 감정에 대한 표현이나 고백 없이 늘상 하던 대로 데이트를 즐겼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보 같은 나의 생각이었습니다. 2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던 그녀는 집에서 결혼에 대해 자주 언급되었지만 그녀는 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녀 집 주변에서 만남을 가졌고 어느 날 그녀와 만나 걷다가 거리에서 마트에 다녀오시는 그녀 어머니와 처음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첫인상은 나를 탐탁히 여기시지 않는구나 였습니다. 바보처럼 애들처럼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가 전부였습니다. 군대 3년, 대학 2년, 직장생활 2년. 그녀와 만난 것이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우리는 여전히 고백 없이 사랑 표현 없이 사귀는 연인이었고 드디어 7년 만에 그녀의 손을 잡고 걸을 용기가 생겼습니다. 내가 그녀의 손을 처음 잡았던 다음 날 그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 왜 그렇게 내 손을 꽉 잡았어? 아픈데 말도 못하고 혼났어. 웃으면서 묻는 그녀의 얼굴엔 행복을 느끼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너 도망갈까봐 꼭이 아니고 꽉 잡은 거야. 이 말이 내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내 감정을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그녀와 7년 만에 손잡았고 7년 만에 키스했습니다. 청혼도 하지 못했고 사랑 고백도 하지 못했던 우리는 며칠만 못 만나도 옆구리가 이상할 정도로 서로 사랑했습니다. 다른 커플들처럼 우리도 싸움도 했습니다. 항상 싸움의 원인은 나 때문이었고 너그러운 것은 항상 그녀 몫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잘못으로 인해 말다툼이 있었는데 전과 다르게 갑자기 변한 그녀의 태도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싸늘함을 느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녀와 상의도 없이 신혼집을 덜컥 계약해버렸습니다. 이사 후 며칠 뒤 그녀를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미안해. 너한테 말도 안 하고 준비했어. 우리 다툰 날 너가 날 떠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회하기 전에 잡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일을 저질렀어. 그렇게 나만의 방식으로 청혼을 하였습니다. 나는 알다시피 집안이 넉넉지 못하고 아버지도 사업이 망해서 지방으로 가셨잖아.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것도 없고 여기도 그동안 모은 돈과 대출받아 준비했어. 이제 결정은 네 몫이야. 참으로 졸렬하고 천박한 청혼이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출금 갚으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10년이면 갚지 않을까? 나도 곧 승진할 테고. 그럼 월급도 오르고 하니 너가 살림하기 나름이겠지. 알바할 때부터 알아봤지만 그녀는 많이 현명했습니다. 헛된 돈을 쓰는 일이 없고 전혀 사치스럽지도 않았지만 모든 면에서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타입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그녀를 전적으로 믿고 사랑했었습니다. 월급 통장은 너가 관리하고 나는 월급에 손 안 댈 거야. 회사에서 나오는 일비로 용돈 충분히 쓸 수 있어. 그럼 연봉으로 계산하면 5년이면 갚지 않겠어? 그럼 내 품위유지비는 어디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활 못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에서는 오케이 사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해 추석 보너스로 쇠고기 세트 사들고 그녀 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과 행동으로 인사도 받지 않으시고 재미있게 놀다 가세요. 이 한마디로 방문을 닫으셨습니다. 같이 식사는커녕 차도 한 잔 같이 하지 않으시고 방으로 들어가셔서 문을 닫으시더군요. 뻘쭘하게 서 있는 나에게 그녀는 일단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고 당황했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 내어 안방에 노크를 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무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잠시 시간 좀 내주십시오. 이 말에 문을 여시고는 무슨 얘긴데요? 하시면서 안으로 들어갈 여지를 주지 않으셔서 서 계신 채로 큰절을 하려 했습니다. 저를 말리시더니 결혼 얘기라면 다른 날을 잡아서 얘기합시다. 오늘은 명절 전이라 부모님한테 가야 한다면서요. 이렇게 제 사정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이로써 저는 그녀가 나 때문에 어머니와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이 지나고 연휴가 있던 날 나는 그녀를 부모님께 인사시켰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녀를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2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했고 달라진 것은 그녀가 보자 했던 국회의원이 낙선하면서 직장을 잃었고 그녀의 전공과는 무관했던 IT 회사로 이직하였고 다행스럽게 신혼집으로 마련했던 우리 아파트와 가까워 퇴근하고는 아파트에 들러 청소와 저녁을 준비하여 같이 먹고 내가 다시 그녀를 데려다주는 패턴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 삶의 연속은 결국 만난 지 8년 만에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고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나도 처음이었고 그녀도 처음이었으며 그것은 증거가 있어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첫날 밤을 치른 여인의 눈물 정도로 인식하고 괜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찜찜한 채로 그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하여 과장이 되었고 영업을 했던 나는 술자리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술에 쩔어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그녀는 저녁을 차려놓고 자기 집으로 홀로 돌아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나는 내 직장 생활이라 생활을 바꿀 수도 없었고 전혀 그녀를 배려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에게 언제부터인가 다른 남자가 생겼던 것입니다. 나는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내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세레나데도 없었고 고백도 표현도 없이 지내온 9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로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던 우리의 사랑이 깨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그녀는 내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별을 고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내 질문에는 눈물이 대답이었습니다. 아무런 영문을 몰랐던 나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이별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퇴근하고 그녀 집 앞에서 기다렸고 그녀를 만났으나 대답은 눈물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물 대답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의미였고 그렇게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잃은 나는 온 세상을 잃은 듯 살았고 결국에는 사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었고 비록 값싼 전세지만 미리 마련했던 아파트도 정리하여 부모님이 계신 지방으로 내려가 부모님과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국에 물건을 팔러 다니는 것이 꿈이었는데 우연치 않게 무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찾아왔습니다. 능력은 한참 부족하지만 하고 싶었던 일이었기에 즐겁게 일할 수 있었고 그렇게 15년을 일과 결혼하여 살았습니다. 해외에서 바이어가 방문하여 접대하면서 물건을 팔고 내 물건을 팔기 위해 해외로 출장 다니는 일이 너무 좋아 그녀를 영영 잊고 살았습니다.
점점 매출이 줄고 위기가 다가와 더 이상 회사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사무실 정리하고 친척 어른의 권유로 과수원 농부가 되었습니다. 농사 역시 만만치 않더군요. 나이도 50줄에 들어섰고 다시 취직해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이니 마지막 나의 일을 농사로 결정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겨울 농한기에는 과수원에서 부모님 계시는 곳으로 와 생활하는 일상이 몇 년간 반복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버님 보내드렸고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노총각이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러던 작년 겨울 농사를 마치고 어머니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는데 눈에 익은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번호는 내가 그녀에게 선물한 당시 시티폰 번호로 절대 잊을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일단 가슴이 철렁하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아는 번호인데 혹시 그분이십니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형 나야 잘 있었어요? 순간 나의 심장은 숨이 멎을 정도로 쿵쾅거렸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통화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다음날 그녀는 내가 살고 있는 지방의 버스터미널에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반갑게 나를 맞이했고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 줄 몰라 쩔쩔매며 그녀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내린 눈은 녹지 않아 길은 미끄러웠고 매서운 날씨에 바람도 심하게 불어 우리는 우선 가까운 카페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연락하게 된 거야? 난 전화번호도 바뀌었는데. 형은 도망가봐야 내 손바닥인 거 몰라? 웃으며 대답하는 그녀의 표정에서 젊은 날의 그녀를 보는 듯 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농담을 건네는 그녀의 여유와 달리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파는 듯 다가오는 나는 농담도 못 받아들이는 바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 갑자기 나타나서 당황했지? 인터넷으로 형을 찾아보다가 페북에서 형 블로그를 찾았고 그 블로그에 형 연락처가 있더라. 이름이 같아서 혹시나 하고 연락한 건데 진짜 형이었네.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그녀와 종종 국립도서관에 갔고 그녀는 그곳에서 나에게 인터넷 사용법을 알려주곤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윈도우 익스플로러가 개발되기 전이라 내비게이터와 폭스로 인터넷 검색을 하며 데이트를 했었습니다. 더욱이 그녀가 이직했던 곳이 IT 회사였기에 나를 찾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결혼은 했고? 응, 형은 나 결혼한 거 몰랐어요? 그녀는 내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 결혼한 걸 알아? 당신 대답은 그냥 눈물이었기에 나는 다른 남자와의 결혼 때문에 우리가 헤어졌다고 생각은 안 했거든. 아, 그랬군요. 나의 집요한 질문에 결국 그녀는 그동안의 그녀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형이 술 때문에 지독하게 내 속을 썩길 때 의원님 보좌관 같이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형한테 한 번 그 사람이 나한테 대시한다고 말했는데 형이 귓등으로 듣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의원 사무실 나와서는 대학원 들어가서 공부 계속했는데 전화해서 한 번 보자고 해서 직장 동료로 몇 번 만났고 대학원 졸업하면 일본 유학 간다고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잠깐 내가 흔들렸어요. 그런데 형은 계속 술에 취해서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는 날은 계속되고 집에서 엄마는 자꾸 결혼 재촉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사람이 대학원 졸업식에 초대해서 꽃다발 들고 찾아갔어요. 그 사람은 가족들과 어울렸고 나는 축하만 해주고 왔는데 그날 형은 여지없이 전화도 없이 늦어서 혼자 울면서 기다리다가 10시가 넘어서 집에 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 사람이 집 앞에 찾아왔더군요. 자기가 3개월 안에 일본으로 가게 되었다며 같이 가자고 했고 나는 이 문제를 엄마와 상의했는데 엄마는 무조건 그 사람이랑 결혼하기를 원하셨어요. 부랴부랴 상견례하고 예식장 예약하고 정신없이 빨리 진행되었지요. 그런데 시댁 어른들이 예절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더군요. 상견례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엄마가 차라리 형을 데리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형한테 갔는데 형은 회사 갖고 없는 빈집에 벽에 걸려있는 양복 보고 펑펑 울면서 후회했어요. 그리고 파혼하고 형한테 다시 오려고 용서해달라고 빌러왔는데 벌써 짐이 다 빠져있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살면서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어요.
그 사람은 나한테 잘하는데 시댁하고는 너무 안 맞아서 아예 거의 안 보고 살아요.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는 안타깝지만 내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지금 무슨 일 하는데? 미국에 있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공부시키느라 나도 1년에 한 번 엄마 보러 나오곤 해요. 날이 저물어 아들하고 같이 나왔는데 나와 통화되고 만나러 달려 나오는 바람에 말도 안 하고 나와서 가야 한다기에 며칠 후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돌아가는 버스로 배웅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우리는 서울에서 그것도 우리가 자주 만났던 장소에서 다시 만났고 옛 추억을 찾아 강화도 추억의 장소도 다녀왔고 내가 새로 발견한 멀지 않은 경치 좋은 곳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통화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서스럼 없이 나누곤 했습니다. 그녀가 출국하기 전날 보자는 연락이 와서 우리는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만났고 그녀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보고 싶었다며 이야기합니다. 나이도 들었고 했는데 형이라는 호칭은 좀 식상하다. 당신이라고 불러도 괜찮겠지? 어때? 그녀의 물음에 나는 대답합니다. 호칭이 무슨 상관이야. 자주 보지도 못할 텐데. 그럼 이번에 들어가면 내년에 오나? 네, 내년에 올게요. 그럼 또 만나 줄 거지? 지금 시기면 가능하지. 여름에는 시간을 못 내. 못내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던 그녀는 입을 뗍니다. 나는 당신 다시 만나면 당신이 모텔로 가자 그럴까봐 백에 콘돔 넣어 다녔어. 당신이란 사람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걸? 예상치 못한 그녀의 말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는 다시 헤어졌고 그렇게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겨울 추위가 좀 풀리고 나는 과수나무 손질을 위해 과수원으로 돌아왔고 거기에서는 인터넷이 없어서 핸드폰 핫스팟을 이용하여 컴퓨터를 했는데 미국에서 그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혹시 텔레그램 아이디 있어요? 그녀 덕에 일찍 인터넷에 발들인 탓에 텔레그램, 인스타, 페북, 심지어 중국 바이어 때문에 사용했던 위챗까지 있었던 나는 그녀와 텔레그램으로 매일 아침 1시간씩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내 핸드폰 요금제가 무제한이 아니라 1시간 정도. 인터넷 사용하고 나면 통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속도가 느려서 하루에 1시간 정도밖에 통화 못했지만 아쉬움이 많아 계속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뭔가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시 만난 것도 기적 같고 그녀와 다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며 살았고 심지어는 그녀에게 남편 사주를 물어 역수라는 친구에게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역수라는 친구는 그 사주를 보고는 부인이 2명 있는 팔자라는 점사를 했고 나는 마치 약물 중독 환각에 빠진 사람처럼 그녀와 그녀의 남편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했지요. 네, 나도 알아요. 그 사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돌아오는 그녀의 대답은 의외로 담담했고 솔직했습니다. 나는 또다시 젊은 날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을 듣고는 나는 둘이 다시 함께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고 그녀가 매일 영상통화하면서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를 반복했기에 나에게 보내는 신호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가슴 아파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어 농사일 때문에 영상통화를 뜸하게 하게 되고 친구들이 짬을 내어 과수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에 대해서는 내 오랜 친구들은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술 한잔 하다가 그녀와 다시 만나게 된 사연을 얘기하던 중에 나도 모르게 목이 잠겼습니다. 내 얘기를 듣던 친구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다시 너를 찾았는지는 물어봤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인데 생각해보니 거기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아들 공부시키느라 1년에 한 번씩 나온다면서 왜 갑자기 너한테 다시 연락을 했을까? 넌 안 궁금하냐? 친구의 물음에 전혀 물어볼 생각도 없었던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친구에게 되물어 보았습니다. 너는 왜 그녀가 다시 나를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친구의 대답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야 임마, 너는 지금 시골에서 먹고 살기 빠듯하게 농사 짓고 사는데 그녀는 미국으로 아들 유학 보내서 돌봐주러 가 있고 남편도 미국에서 일하고 있어서 먹고 사는데 아무런 구애받지 않고 사는 사람 같은데 왜 오래된 전 남자친구를 찾아서 뭐 하려고? 이혼이라도 하고 애 데리고 너한테 온대? 너를 다시 만나서 지금 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 거 아냐.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결론은 너랑 바람 피우고 싶다는 얘기로 들린다. 나는 너와 사귈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 친구의 말을 들은 나는 문득 그녀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나 백에 항상 콘돔 가지고 다녔어. 나이가 들어서인지 두 번째 헤어짐의 상처는 없었습니다. 비록 빛바랜 젊은 날의 사랑이지만 지금도
가슴속에 뭉클하게 남아있던 그녀에 대한 애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의 판단이 옳은 것일까 아니면 내 무능함과 빈곤이 문제인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던 것 같고 더 이상은 그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다시 마주치지 말아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농번기가 가까워져 일이 많다는 이유로 자주 통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그녀는 나와 좀처럼 연락이 되지 않자 새벽 시간에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요즘에 많이 바쁜가 봐요. 통 얼굴 보기 힘드네. 여기 사정은 전혀 모르는 그녀의 말에 나는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오늘 너 잠 못 들게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각오하고 들을 수 있으면 얘기하고 아니면 다시 연락해. 그녀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듯 재촉했습니다. 왜 무슨 얘긴데?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다시는 너 만나면 안 되겠어. 이제는 영상통화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한동안 빤히 내 얼굴만 쳐다보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다시 묻습니다. 왜 나를 어렵게 다시 찾았어? 거꾸로 내가 물었죠. 형, 나는 항상 당신 생각하며 지금껏 살았어요. 우린 서로 사랑한다고 말은 안 했지만 나도 알고 당신도 알았잖아요. 나는 당신을 다시 찾은 것이 너무 행복했는데 당신은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왜 다시 찾았냐고. 찾았으니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자는 거야? 너는 아들, 남편 다 버리고 나한테 오겠다는 거야? 이런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 수 있어? 나의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일본에서 3년 살다가 미국에 와서 1년에 한 번씩 한국 가니까 너무 외롭고 갈 때마다 당신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그냥 오랜 친구로 1년에 한 번씩 만나주면 안 돼요? 그 말에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목이 메이면서 다시 통화하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의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쿨하게 그냥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하는 방향으로 자꾸 생각이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었어도 다시 만난 지금도 가슴 한켠이 송곳으로 찌르듯이 아픈데 이제는 연인에서 불륜 상대가 되어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 드니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내 인생에 더 이상 그녀로 인해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그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H사하게 그러지 말고 만나주라. 많은 시간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인데 친구처럼 그 정도도 안 돼? 항상 그렇듯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한 말투와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때문에 요즘에 일도 안 잡히고 잠도 못 자고 있어. 이렇게는 못 살겠다. 어차피 우린 이미 헤어졌고 너는 가정이 있으니 가정 잘 지켜. 나는 여기서 그만할래. 너랑 처음 헤어지고 아팠던 것처럼 지금도 많이 아픈데 여기서 그만하자. 한동안 말이 없던 그녀가 묻습니다.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려주면 안 돼? 우리는 항상 직접적인 표현이나 말이 없이도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유지해왔던 사이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녀가 변한 건지 아직도 내가 부족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이 질문에 나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하게 얘기했습니다. 너 다시 만나고 순간 눈이 멀어 너무 좋았고 행복했다고 착각했는데 정신 차렸지. 왜 내가 이러는지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 당신이 알려줘.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다. 눈물이 답이 아니고 너가 신물나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일본 간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왜 그렇게 하면 내가 너 나쁜 년이라고 욕하고 흉한 꼴 보일까봐 말 안 한 거야? 정신 차리고 나니까 나보다 네 남편을 선택한 너를 용서할 수가 없더라. 이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알 수 없는 표정에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형, 고마웠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 마지막이니 형 얼굴 계속 보고 싶다. 나 보기 싫으면 형이 먼저 끊어. 나는 속으로는 더 보고 싶었지만 그 말 끝나자마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메신저로 문자가 왔습니다. 사랑이 죄인가요? 그리고 첨부된 파일이 있어서 열어봤더니 박미경의 민들레 홀씨 되어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유일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55세가 된 지금도 가슴 한편에는 그녀가 민들레 홀씨처럼 흩날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